4월 11일 100년 전 오늘 중국 상하이의 허름한 새빵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이 선포됐습니다. 광복과 번영을 맞았지만 여전히 분단의 숙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평화해법을 찾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낙태한 여성이나 의사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혼란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여성단체들은 치욕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낙태 반대 운동을 펼쳐온 천주교 측은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오늘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고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자신들이 재판을 맡았던 업체 계열사의 주식을 주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공시를 전후해서 대량으로 사고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재의 선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전형은 일반고와 함께 오는 12월 치러집니다. 오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야 5당 대표가 방문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에는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연예계 비투 논란을 불러온 래퍼 마이크로다세의 아버지가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추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일에 가려있던 블랙홀의 윤곽이 사상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이론 속에 존재하던 블랙홀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우주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953년 만들어진 낙태죄가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을 사실상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처벌 조항을 남겨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신 중절을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이라는 데 손을 들었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낙태죄 조항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등 출산을 강제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법이 소득과 남성의 책임 거부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이유에 따른 낙태 갈등 상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에 따라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과 고통이 여성에게 강요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내년까진 현행 낙태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이루어지는 낙태 행위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조용호 재판관 등 2명은 우리는 모두 태아였고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 처벌법은 66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낙태 관련법은 그동안 바뀐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7년 전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인 22주 내외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태아의 생명 보호에 무게를 두었던 2012년 헌재 판단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어서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팽팽히 엇갈리긴 했지만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반면 이번에 합헌 의견은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 둘뿐이었습니다. 재판관 7명은 현행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판단했는데 이 가운데 이석태, 이은혜, 김기영 재판관은 낙태죄를 바로 폐지해도 법적 혼란이 없다며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태아의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7년 전 헌재와는 달리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존 능력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22주 내외라고 판단하고 이 기간 안에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낙태 가능 시기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고 이거를 처벌하거나 단죄하지 말라, 권리를 보장해달라라는 취지였던 것이지 마음대로 낙태하고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인정되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쁘고요. 달라진 사회 분위기 속에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회는 조만간 낙태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후속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현행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전에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이르면 내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형법상 낙태죄라는 장을 없애고 동의를 받지 않은 임신 중절 수술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모자보건법상 임신 초기인 12주 전에는 임산부의 요청만 있으면 어떤 요건도 없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고 임신 12주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우생학적 사유나 성폭행, 친인척 간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 등 일부 경우에만 제한된 낙태수술 범위를 대폭 넓힌 겁니다.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의 인공 임신 중절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님들 모두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헌재의 판단에 대해 정치권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4당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판단이라며 진정한 인권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내는 결정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교교회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역사적인 날로 환영한 반면 천주교계는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은 팽팽한 맞불 집회로 달아올랐습니다.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이 전해지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여성단체들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라면서 헌재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2019년 4월 11일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그동안의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날입니다. 경제개발과 인구관리의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을 통제 대상으로 삼아서 그 책임을 전가해왔던 지난 역사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꾸준히 낙태 반대 운동을 펼쳐온 천주교 측은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가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 태아 시기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낙태는 분명히 여성에게는 큰 상처이기 때문에 낙태로 가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또 사람들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시간 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분수령이 될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먼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을 접견합니다. 네, 워싱턴에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9시를 조금 넘겼죠. 문 대통령의 첫 일정이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 접견인데 시작됐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으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금 워싱턴 시각이 오전 9시인데요. 오늘 두 사람과의 접견도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시작이니까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블레어 하우스에 도착해서 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접견 시간은 지난해 경우를 보면 1시간 이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지난해 5월 백악관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도 블레어 하우스에 와서 문 대통령과 50분 동안 대화를 가졌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성공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차분하게 정상회담을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위협을 달성하도록 이 두 사람이 잘 보좌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볼턴 보좌관의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에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여지를 두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오늘 회담을 앞두고 관심을 끌었죠? 예,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한 날 이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했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어떠한 제재 해제도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때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특별한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재 예외로는 이 비자 문제를 거론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여행 금지 면제 등을 고려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한 배경이 뭔지도 궁금한데 이 지금 진행되는 면담에서 이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과의 면담이 끝나면 펜스 부통령도 접견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따로 접견하기로 돼 있습니다. 역시 한미 정상회담 한두 시간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외교안보 참모들과의 면담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문 대통령이 정리해서 듣고 회담에 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볼턴 보좌관과 펜스 부통령은 이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들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보수적인 생각이 어떤지 듣는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폼페이오, 볼턴, 펜스와의 면담이 진행되는 문 대통령의 숙소 블레어 하우스는 백악관에서 차로 1, 2분 이내 거리로 아주 가깝습니다. 이 펜스 부통령과의 접견까지 마치고 나서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에 백악관에 도착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접견 결과는 청와대 설명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두 정상의 만남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비핵화 로드맵에 관한 북미 간의 이견을 좁히고 또 북미 대화 재개를 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회담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취재하는 임성호 기자와 함께 정상회담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 신호 기자가 워싱턴 DC에서 현지 소식 전해줬습니다만 우선 오늘 일정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아까 신호 기자가 말한 대로 지금 미국 워싱턴 현지 시각은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상황입니다. 우선 미국의 외교 안보 핵심 참모들을 잇따라서 만났는데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또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어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자정이 넘어서 내일 새벽 1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정오가 되는데요. 이 회담은 문 대통령 내외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사전 환담, 또 두 정상의 소규모 정상회담, 이어서 참모들이 배석해서 오찬을 겸해서 확대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은 약 2시간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서 이 만나는 인사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볼턴 보좌관도 그렇고 펜스 부통령도 그렇고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그러니까 매파로 불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세 사람은 미국 내에서 그동안 대북 강경파로 분류가 되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일괄 타결식 해법, 이른바 빅딜을 이 세 사람은 줄기차게 강조해 왔는데요. 그런 이 세 사람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서 잇따라 접견을 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 여부와 관련해서 이 세 사람으로부터 미국 측의 입장을 상세히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측이 제시하는 중재안인 이른바 굿 이너프 딜, 이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미국을 향해서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연속적인 수확, 즉 단계적 이행을 통해서 구체화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미 측은 즉각 반응은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한 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주목할 만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 제재에 관해서 여지를 두는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N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hould be lifted until North Korea demonstrates a commitment to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I want to leave a little space there. From time to time, there are particular provisions that if we were making substantial progress, that one might think, that was the right thing to do to achieve. 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월에 하노이 회담이 단판 결렬이 된 이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를 내세워왔던 미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이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시점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전이어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한미 정상의 회담 결과에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도 관심입니다. 네, 북한의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줄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하면서 보면 좋겠네요. 잠시 뒤에 이제 두 양국 정상이 만나게 되면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될 텐데 핵심 의제를 꼽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은 일괄 타결식 비핵화, 또 북한은 비핵화 단계별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입장이 지금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인데요. 네.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면서 이 같은 북한과 미국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던 상황입니다. 앞서 외신에서는 하노이 담판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방식, 일괄 타결에 대한 문서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북한의 핵 인프라, 또 생화학전 관련 기술과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시설 완전 해체,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 등 아예 핵 인프라를 제거하는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서서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 식의 비핵화 전략은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청와대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중재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북미가 비핵화의 모든 프로세스가 담긴 로드맵을 일괄적으로 다 합의를 하고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학을 통해서 이 북미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형식으로 비핵화를 달성하자는 방안입니다. 잠시 후 내일 새벽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회담에서 다뤄질 내용들을 정리를 해줬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 이제 회담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 시간이 좀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대통령 내외가 사전에 만나서 환담을 하는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부부가 동석을 한 상황에서 단독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참모들이 배석해서 소규모 회담과 이 확대 회담으로 이어지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수행을 하는데 예정 시간이 한 2시간쯤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사실 통역이 오가고 또 이런 배석자가 이동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의 공동 성명이라든지 공동 기자회견도 오늘 회담에서는 따로 잡히지가 않았거든요. 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어떤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협의가 된다기보다는 한미 정상 간의 이 톱다운 외교가 재개되는 차원의 의미가 더 강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청와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 협상을 위해서 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았는데 갔다 와서 이 완전한 비핵화의 상태에 대해서 한미가 완전히 의견을 일치한다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녹취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 상대방 찰리 커플맨하고 대화는 아주 잘 됐고요. 정상 간의 의제 세팅을 논의를 해서 다음 주 정상회의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좋았었고 그리고 저는 엇박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왜냐니까 최종 목적지하고 그리고 이런 엔드스테이트나 아니면 로드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의견이 다 일치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균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4월은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중요한 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끝난 뒤에 문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네, 내일 새벽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가 난다면 만일 문 대통령이 지시한 중재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 부분 수용을 한다면 가장 유력한 대북 접촉 방식은 대북 특사 파견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이 북한에 전달을 하고 북한의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실제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밝혔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인터뷰에서 대북 특사를 암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또 청와대 입장은 어떠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달 말이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문 대통령이 이 원포인트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타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올해 상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논의도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의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잠시 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성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의 향배도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임성호 기자와 함께 오늘 회담 핵심 의제와 향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 단초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핵심인데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북한 입장만 대변하다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현철 신임 통일부 장관과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동력을 얻길 기대했습니다. 북한에서는 6.15 정상회담 기념식도 북쪽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 14 정상회담도 기념식도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점도 통일부가 좀 감안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김 장관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북미 관계와 함께 남북 관계의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완화, 남북 경협에 주력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완전한 북핵 폐기인데 자칫 북한 측 입장을 두둔하다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재자가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인데 자칫 한미 간의 이견과 갈등만 확대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기계적 중재에 그쳐선 안 된다며 북한에 편향돼 있다는 미국 측의 우려는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의혹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주식 거래를 전담했다는 이 후보자의 남편이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판 시기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호재를 앞두고는 집중 매수하고 거래 정지와 같은 악재 직전에는 매도를 한 겁니다. 해당 주식들은 이 후보자 부부가 재판에 관여했던 OCI그룹 계열사의 주식이기도 해서 기업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조은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 오모 변호사는 지난해 3월 13일부터 사흘간 가지고 있던 삼광글라스 주식 3,800주를 집중적으로 팔았습니다. 주당 59,500원일 때 이틀에 걸쳐 600주를 팔았고 1,000원 가까이 떨어진 사흘째엔 3,200주를 통 크게 매도했습니다. 2주 뒤 한국거래소는 이 주식을 거래 정지 조치했습니다. 재고자산 처리 문제로 감사보고서에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인데 6만 원에 육박하던 주가는 단숨에 4만 원 초반대로 폭락했습니다. 마치 거래 정지를 예감한 듯 미리 주식을 팔아 손해를 피한 건데 미심쩍은 거래는 또 있습니다. 오 변호사가 지난해 1월 5일과 10일 삼광글라스 주식 3,500여 주를 팔자 공교롭게도 닷새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2억 2천만 원을 부과해 주가가 4만 원대로 급락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오 변호사가 이 주식을 나흘에 걸쳐 9,000주가량 사들인 직후엔 삼광글라스가 계열사와 수백억짜리 계약을 맺는 호재를 공시한 일도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삼광글라스가 속한 OCI그룹 재판에 2차례나 관여했고 이미선 후보자 역시 삼광글라스 주식 900여 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OCI 계열 회사인 이테크건설과 관련된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이제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그런 시기에 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흔히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오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은 없었다며 이미선 후보자 임명 전이라도 주식을 신속히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YTN이 추가로 제기한 의혹을 포함해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미선 후보자는 주식 거래는 남편이 다 해서 자신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해명했죠. 오늘 남편인 오모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거래는 전적으로 자신이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 변호사는 아내는 주식 거래 방법도 모른다며 재산 관리는 자신이 도맡아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내는 스마트폰 어플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를 정도로 22년 동안 재판 업무에만 전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과다 보유 의혹도 해명했는데요. 오 변호사는 자신의 세전 연봉이 5억 3천만 원 정도로 지난 15년 동안 소득 대부분을 주식에 저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5년간 소득을 합하면 보유 주식의 가치보다 훨씬 많다며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 거래가 건전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식 거래 과정에 법을 어긴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해명에도 의혹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 목소리로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와대를 겨냥했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공식 판단을 미루기로 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들끓는 여론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야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수상한 주식거래부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석사 논문 표절 의혹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이 된 게 없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야 할 이유는 구성원 다양화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헌법재판관보다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사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후보자의 임명은 국회와의 전면전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선전포고했던 야당은 청와대를 겨냥해 잇따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당 안팎에서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임명을 강행하자니 들끓는 여론이 부담스럽고 장관 후보자 2명에 이어 헌법재판관까지 내주자니 인사검증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내대표님 모시기 전에는 그럼 청문회 관련해서 공식적인 부분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있게 되면 당 대변인 통해서 언급을 하겠죠. 네, 원내대변인이나 이렇게. 하지만 그동안 여당에 힘을 실어줬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이미선 사퇴론에 무게를 두면서 여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짜뉴스 유포 금지 법안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조장 방지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각 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가짜뉴스의 남발과 유통까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인터넷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막는 내용을 선거법 개정안에 넣을지를 두고도 한국당 의원들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클럽 버닝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버닝썬의 대주주 회사인 전원산업과 가수 승리가 동업자와 함께 설립한 투자회사 유리홀딩스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횡령으로 의심되는 버닝썬 관련 자금 수억 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두 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가수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씨가 세운 투자회사 유리홀딩스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혐의 특정하셨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버닝썬 자금 수억 원이 유리홀딩스로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클럽이 위치했던 르메르디앙 호텔의 운영사이자 버닝썬 최대 주주인 전원산업에 수억 원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것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원산업 대표 최모 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원산업과 유리홀딩스는 버닝썬 지분을 42%와 2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업체가 투자금 회수를 넘어 비자금 조성을 위해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버닝썬 투자자인 린사모의 측근과 버닝썬 공동대표 2명도
대포 통장을 이용해 클럽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주요 주주 모두가 뒷주머니를 찬 셈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챙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는지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핵심 연결고리인 타이완인 린사모에 대한 수사가 막히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중국과 타이완, 홍콩 등의 한국과 관련된 현지 폭력 조직의 정보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린사모의 출석도 요청했지만 역시 묵묵부답입니다. 경찰은 린사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한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카톡방 입건자 5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고 이른바 정준영 대화방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들이 줄줄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국서 돌아온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한 로이킴은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린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검사 총을 받으셨나요? 음란물 유포 왜 하셨습니까? 소명 말씀해 주시죠. 역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된 가수 에디킴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우는 본인이 직접 찍은 게 맞다고 실토했습니다. 로이킴과 에디킴은 각각 음란물 1건, 최종우는 음란물 5건과 불법 촬영물 1건을 찍어 올린 혐의가 최종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가수 승리 외에 다른 카톡방 입건자들에 대해선 기소 의견을 달아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클럽 아레나의 유착 의혹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레나 직원과 공무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공무원 1명을 입건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경찰 유착 의혹도 확인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골프 식사 접대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에 대해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혐의 파악을 위해 금융계좌와 통신 내용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이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5년 황 씨의 수사를 담당한 전 종로경찰서 경찰관 2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황 씨 등 7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최근 황 씨의 집안 배경을 고려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고 감찰 결과 실제 부실 수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담당 수사관 2명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에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연예계의 비투라는 씁쓸한 용어까지 만들어냈죠.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에는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장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20여 년 전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주한 의혹을 받던 래퍼 마이크로닷 아버지 61살 신모 씨. 신 씨가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신 씨가 이미 20여 년간 잠적한 전력이 있어 도주 우려가 높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왔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혐의는 어디까지 인정하시는 건가요? 열심히 해결하려고 들어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앞서 신 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14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금액은 20여 년 전 원금 기준 6억 원 상당이지만 자료가 사라진 것까지 합하며 당시 피해 금액이 2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추가 피해를 주장한 이들이 경찰에 찾아오거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이 사건과는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신 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앞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지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윤창호법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유죄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이 뇌물 제공자로 지목된 윤중천 씨의 주변 인물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장소인 윤 씨의 별장과 관련된 친척들을 소환하면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유착을 입증할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최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오촌 조카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 조사에서 윤 씨 부탁을 받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 CD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과거 수사 기록에서 윤 씨가 여러 일에 조카의 도움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윤 씨와 김 전 차관 사이의 관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 조카는 문제의 동영상이 찍힌 장소인 강원도 원주별장의 명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윤 씨는 2004년 60억 원을 들여 별장 건물 6개 동을 지었고 사촌형과 매형, 조카 등 친인척과 내연녀 명의로 실소유했습니다. 별장 성범죄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별장을 소유했던 영농법인의 대표도 윤 씨의 이종 사촌이었습니다. 친인척들뿐 아니라 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일부 수사단에 불려나와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 주변 인물과 사업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윤 씨 주변 인물 조사에 주력하는 것은 뇌물 의혹을 입증할 핵심 인물인 윤 씨를 압박해서 수사 협조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도 아직 수사를 권고하지 않은 성범죄 의혹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여성 변호사를 충원해 무혐의로 결론났던 과거 2차례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이 있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1심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김 지사의 보석과 관련된 항소심 재판부의 언급은 없었지만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2차 공판 항소 이유까지 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를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던 자사고, 외고, 과학고를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고 자사고 등에 지원하면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전국 단위 자사고인 상산고 등이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는 중복 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일반고 진학이 불투명해지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며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조항은 자사고의 사학 운영 자유 제한을 최소화한 것이고 국가가 학교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고교 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을 추진했는데 이중 지원이 허용됨으로써 자사고 인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평가를 통한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사고 측은 일반고와 동시에 지원을 받는 것으로도 자사고는 위기에 빠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수학생 선점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측면은 있지만 자사고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고교 서열화라는 것도
그것은 일반고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못 됩니다. 전국 42개 자사고는 올해부터 2022년 사이 운영평가를 통과해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올해 평가를 받는 22곳 가운데 상당수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사고 연합회 측은 운영평가로 지위를 잃는 자사고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결국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오늘 아침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엔진으로 새가 빨려 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원인이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7시 34분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륙 직후 기내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진 겁니다. 조종사는 상황을 관제탑에 바로 보고했고 급히 김포로 회항했습니다. 이륙 직후 조종사가 기내 진동 감지해서 관제탑에 비상 착륙 요청한 사항이고요. 공항 주변에서 이륙 직후 비행기 엔진에서 불꽃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차 수십 대도 출동했습니다. 날아가는 비행기 엔진에서 불꽃이 튀는 걸 봤다. 고도 1,500m 지점까지 갔던 항공기는 이륙 40분 만에 김포로 돌아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승객들은 2시간 뒤 다른 비행기로 옮겨 탔습니다.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는 비행기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오늘 저녁 여의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임시헌장이 100년 만에 고국 땅에서 울려 퍼졌고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숙제도 제시됐습니다. 행사가 저녁에 열린 이유도 함께 보시죠. 강정규 기자입니다. 3.1절 100주년 기념식 때 점화됐던 독립의 횃불이 42일 동안 전국을 누비고 되돌아왔습니다. 3.1운동이 각지의 독립투쟁과 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것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희망의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점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은 1919년을 상징하는 19시 19분에 열렸습니다. 장소는 광복 후 미군 C-47 수송기를 타고 귀국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처음 고국 땅을 밟았던 여의도. 당시 쓸쓸했던 환국 장면을 재현한 후손들에게 대신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비록 그날은 환영해주지 못했지만요. 오늘만큼은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100년 전 중국 상하이의 허름한 새방에서 숨죽이며 선포했던 임시헌장도 서울 한복판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기념식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뿌리 위에 가지를 키우고 꽃을 피웠다며 분단 극복을 역사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추구하면서 혁신국가, 포용국가, 안전국가, 정의국가를 만들도록 오늘의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선포와 함께 다양한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만여 명의 시민들은 선현들의 독립 정신을 되새기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한왕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5당 원내대표단은 오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임정청사 1층에 설치된 백범 김구 선생의 흉상 앞에서 묵념하고 기념관의 전시물을 돌아보며 독립지사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렸습니다. 임시정부 청사에는 하루 종일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5천억 원 자금 지원 요청을 하면서 낸 자구안을 채권단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인데요. 금호 아시아나는 채권단과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영 악화로 박삼구 회장이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자구 대책을 마련한 금호 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 일가가 가진 금호고속 지분 전부를 담보로 맡기는 대신 5천억 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3년 안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포기하겠다는 뜻도 채권단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권단이 판단할 문제라고 조건을 달면서도 3년의 기회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말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산업은행 등 9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 역시 회의 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제 출연이나 유상증자 등 실질적인 방안이 없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긴 어렵고 5천억 원을 지원하더라도 시장 자금 조달이 불확실해 추가적인 자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금호 아시아나의 자구안을 거부한 셈입니다. 배수진을 쳤던 금호 아시아나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거부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채권단과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지난 8일 미국 LA에서 별세한 고 조양호 회장이 내일 국내로 운구됩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되고 장례는 한진그룹 회사장으로 5일 동안 치러집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조양호 회장이 미국 LA에서 별세한 지 나흘 만에 국내로 운구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운구하려면 대사관, 영사관에서 발급한 사망 확인서와 방부 처리 확인서 등 많은 서류를 갖춰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린 겁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장례를 한진그룹 회사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석태수 한진칼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례는 오는 16일까지 5일장으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러집니다. 다만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유가족의 뜻을 고려해 미국 현지에서 장례식장까지 운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발인은 오는 16일 새벽 6시이고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 선영으로 결정됐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구체적인 지분 상속과 그룹 경영 승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이른바 3세 경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2천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 재원 마련 문제와 한진칼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경영권 분쟁 등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블랙홀.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주의 신비죠. 블랙홀의 모습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우주의 비밀도 하나씩 풀릴까요?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관측한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달합니다. 거대한 질량 때문에 빛까지 빨아들일 정도로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휘게 하고 주변 별의 위치를 바꾸기도 합니다. 블랙홀에서 나오는 그런 제트들이 이제 그 블랙홀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제 가지고 밖으로 거의 광속에 가까운 이제 속도로 분출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은하의 진화나 그런 데 굉장히 영향을 이제 크게 미친다고 현대 천문학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진 M87 은하 중심부에 있습니다. 크기가 거대하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라 오랜 시간 학계에 잘 알려진 블랙홀입니다. 하지만 렌즈가 지구 크기만한 가상의 망원경이 있어 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우리가 해상도는 분해능은 마치 한라산에서 백두산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분간해낼 수 있는, 구별해낼 수 있는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블랙홀도 관측을 마치고 데이터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이번에 사용한 8개의 전파 망원경 외에 3대의 망원경을 더 추가해 블랙홀에 대한 더 정밀한 관측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론 속에 존재하던 블랙홀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은하, 나아가서는 우주 진화의 진실을 찾는 데도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에 댓글 여론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조 전 청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 전 청장이 보석을 청구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 전 청장은 저녁 6시쯤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조 전 청장의 다음 공판은 내일 열립니다. 5.18 관련 단체가 극우 농객 지만원 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 농성단은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씨를 체포하고 횡령 혐의도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역사 왜곡의 주범인 지 씨가 기속된 망언으로 거짓과 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면서 보수단체 설립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을 어기고 일부 모금액을 횡령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영국이 브렉시트 기한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EU 27개국과 영국은 10월 31일까지의 탄력적 연기에 합의했다면서 이는 영국이 최고의 해법을 찾는데 추가로 6개월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탈퇴 조건에 대한 합의 없이 영국이 자동으로 EU에서 나가게 되는 노딜 브렉시트는 피하게 됐습니다. 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건강복지부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연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자나 배당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연구 용역과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반려동물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서울시가 30일까지 관경병 백신 5만 개를 무료로 공급합니다. 주거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시술료 5천 원만 내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대출 한도가 7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상환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피해 상인들은 지자체에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 보증재단에서 재해 특례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 블록체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관련 내용을 쉽게 설명한 블록체인의 미래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요즘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요. 경기 남양주시도 15일부터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담기고 뒷면에는 부모의 한마디, 태명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기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전북 진안 원영장 마을에서 열리는 꽃 잔디 축제가 모레 개막해 한 달 동안 열립니다. 축제 기간 꽃 화관, 꽃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고요. 농특산물 판매 장터도 문을 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요새 이 신기가 불편한 게 엉뚱한 이제 발진하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원내대표 11개월 만에 심신이 허약해져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기가 불편한 게 있지. 상임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만 빠져도 평화와 정의의 우호 모임을 부활시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선거법 등 각종 개혁 입법 관철을 위해 공동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취해달라고 해서 오늘 그렇게 크게 제스 취재할 필요 없습니다. 카메라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문제는 이견이 있어 시간을 갖고 논의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당의 처한 지금 상황 속에서 또 총선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따로 이 교섭단체에 합류하는 의원들을 늘려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견을 교섭단체 문제에서 이견이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식사도 하셨어요? 수고하십니다. 우리 당도 기자분들이 오셔. 중국 시인 두보와 이백이 찬양한 그곳 장강 삼엽. 고품격 럭셔리 크루즈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품격 있는 장강 삼엽 여행 센츄리 크루즈. 가까운 여행사에 문의하세요.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잘하는 거 아시죠? 거품이 쫙 빠진 착한 가격,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설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전국 100여 개 모델 하우스와 서희 고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희 스타일스, 서희건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두 정상 간의 7번째 만남이자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이후 넉 달 만의 만남인데요. 의제는 분명합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와 비핵화 해법에 대한 두 정상의 생각을 모으는 것이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시간쯤 뒤면 한미 정상 부부가 만나게 될 것 같네요. 주제어 영상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I want to leave a little space there. From time to time, there are particular provisions that if we were making substantial progress, that one might think, that was the right thing to do to achieve. The cor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need to remain in place until the verification of denuclearization has been completed. 네, 지금 워싱턴 DC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 55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전 일정이 진행 중일 것 같은데요. 먼저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 상황 전해 듣고 오지요. 김도원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 접견이 첫 번째 일정이었는데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까?
네, 아마 지금쯤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청와대의 설명이 나와야 알 수 있는데요. 아직은 공개된 내용이 없습니다. 접견은 문재인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미국의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이뤄졌는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후커 NSC 한국 담당 선임보좌관, 기건 대북 특별대표 등 미국의 대북 정책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우리 쪽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중단된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상을 설명하고 또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때도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 볼턴 보좌관을 만나 50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여지를 두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회담의 좋은 신호일까요? 지금까지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기존 입장에서 약간의 융통성이 생긴 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한 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어떤 제재 해제도 없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때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특별한 경우들이 있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제재 예외로는 비자 문제를 거론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여행금지 면제 등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한 배경도 궁금한데요.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주목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이어서 펜스 부통령도 접견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역시 비공개 접견이라서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조금 뒤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외교안보 참모들과 잇따라 만나서 우리 입장을 미리 설명하고 또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해서 듣는 자리가 될 전망인데요. 특히 볼턴 보좌관과 펜스 부통령은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들이어서 미국 보수 진영의 생각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셈입니다. 접견 장소인 문 대통령의 숙소 블레어 하우스는 백악관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차로 1, 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의 접견까지 마친 후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 이곳 시각으로는 정오에 백악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비핵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겠는가? 이제 2시간 뒤 한미 정상회담에 달려있는데요. 오늘 핵심 의제는 뭡니까?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중단된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되도록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비핵화의 최종 상태, 즉 엔드 스테이트에 대한 한미 양국의 견해는 일치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고요. 또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로드맵의 필요성도 양국이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로드맵의 내용, 즉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의 순서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구체화하는 게 관건이 됩니다. 한미 양국뿐 아니라 북한까지도 동의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번 회담에서 공감대가 마련된다고 해도 북한의 반응이 변수인 만큼 언론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이 제공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번 회담의 사전 조율을 맡았던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좋은 회담 결과를 예견했던 점, 또 오늘 공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서 대미 강경 발언이나 핵활동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하루 안에 일정이 모두 끝나고요. 두 대통령 만나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입니다. 전체적인 일정을 봤더니 두 대통령 만나는 시간이 한 2시간 남짓에 불과하고 또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은 짧더라고요.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른 일정 하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양 정상 간에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미국 일정이 그렇게 허용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지만 또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뭐 김현종 2차장이 직접 방문도 했지만 여기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에 긴밀한 소통도 하고 해서 전반적인 의제는 이미 다 조율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뭐 큰 문제 없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장소가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예요. 이곳이 우리가 뉴스나 영화에서 자주 보던 그 대통령 집무실이죠. 한국 대통령 내외가 초대받은 건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오벌 오피스는 이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는 상징적인 장소인데 네. 거기에 우리가 가서 정상회담 하는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만 부부가 직접 가서 미국 대통령 부부 내외와 함께 이제 회담을 한 건 처음인데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제가 볼 때 미국에서 이번 일정을 짜면서 한미 동맹의 소중함 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일정의 조율과 형식에 면에서 상당히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영부인과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따로 단독 오찬을 하는 것도 좀 정해놓은 예. 상태이고, 그다음 오벌 오피스에서 부부가 같이 내외가 단독 정상회담 하는 모습도 사실은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그것을 한미 동맹의 찰떡 공조를 이렇게 입증하는 측면에서 좋은 면이 있지만 아까 우리 신 센터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시간을 좀 놓치는 부분도 네.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전에 지금 국방장관, 외교장관, 안보실 제1차장이 사전에 가서 워싱턴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만 탑다운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좀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그 짧은 기간 안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담판을 벌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결과를 나온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잠깐 영부인들 간의 별도 오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흔하게 보는 광경 아닌 것 같거든요. 별도의 일정을 같이 간 적은 있지만 오찬은 좀 이례적인 일이죠. 이제 뭐 1989년 우리 네. 노태우 대통령 당시 김옥숙 여사와 했던 이후에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딱 30년 만이네요. 네. 그만큼 의전적으로 아주 미국에서 상당한 배려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방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측에서도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발신하기 위해서 의전적 차원의 배려가 있었다. 네. 그렇게 평가하고요. 오발 오피스에 가서 같이 이렇게 사진 찍고 다시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런 장면에서부터 영부인 간의 그러한 교류를 이렇게 꾸며놓은 것은 그만큼 의전적 차원에서 미국도 배려를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오늘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사이에 소규모 정상회담이라는 회담이 있더라고요. 실무진들이 배석할 것 같은데 면면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부 내외가 같이 하는 짧은 단독 정상회담이 끝나면 이제 확대 소규모 정상회담을 하는데 소규모 정상회담은 이제 우리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그 옆에 볼턴 보좌관, 폼페오 국무장관, 그다음에 해리스 대사가 같이 배석을 하고요. 우리 측에서는 거기에 상대 카운터파트로 강경화 장관, 그다음에 우리 정의용 실장, 그리고 조윤재 대사가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양 대통령 정상 사이에 짧은 어떤 핵심적인 담판을 하고 나서 그리고 3명씩의 각국의 그 배석자들 모아서 아마 중요한 세부 강론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지금 이게 하노이 회담 이후에 지금 교착된 북핵 협상의 동력을 다시 재가동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협상을 다시 가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실무 강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배석한 사람들이 외교안보 정책의 총사령탑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아마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핵심 의제는 앞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전해준 대로 비핵화 방법론이 될 겁니다. 청와대는 연속적 조기 수학이라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말이 어려운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 구상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틀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데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 기본적인 로드맵이에요. 그것은 네. 뭐냐? 일단 비핵화 전반적인 로드맵을 북한이 합의를 해주면 그 이행은 나누어서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해준다는 거죠. 네. 이 경우에 북한이 불만족스러울 테니까 그 단계적 이행을 잘게 썰어서 조기 수학,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같은 것도 바로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네. 접근법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현재 미국의 일괄 타결 방식과 북한의 단계적 핵합의 방식을 갖다가 절충하는 그런 안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있을 거예요. 뭐냐? 미국은 가능하면 제재를 쉽게 완화해 주지는 않으려고 할 거예요. 네. 폼페오 국무장관 방금 전 보도에서 보셨지만 여지는 남겨놨지만 네네네. 그래도 기본 틀은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얼리 하베스트, 조기 수확을 하려다 보면은 조기에 제재를 완화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무엇인가? 네. 이 부분을 잘 설득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나온 중요한 발언이라서 미국 언론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내놓은 답변입니다.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I want to leave a little space there. From time to time, there are particular provisions that if we were making substantial progress, that one might think, yeah, that was the right thing to do to achieve.
네,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이런 답변이 나온 의원 질문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이었는데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약속을 입증하기 전까지 제재 해제를 하면 안 된다는데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제재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문 대통령 도착하는 날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국무장관이 이런 여지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이유를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기 수학이라는 한국 측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도 좀 제재 해제를 일부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염두에 두고 아마 여지라는 단어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들어서 문맥을 보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 간답니다. 네, 그러니까 안보리의 범위는 대북, 정해지고. 예, 그러니까 지난 하노이의 결렬의 대상이었던 그 김정은이 주장했던 2016년, 17년 사이에 5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그대로 가고 다만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독자 제재 중에서도 오늘 한 이야기 보면은 비자 같은 이야기를 새로 구체적 예시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 독자 제재 중에서 좀 사소한 것들, 좀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여지를 두겠다는 것이어서 제재 완화의 큰 틀을 지금 무너뜨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고 하는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을 가지고 설득을 할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를 안 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하노이회담에 깨진 건 뭐냐면 그동안 김정은이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건 완전한 비핵화라는 일반 원칙만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미래 핵만 이야기했는데 현재 핵과 과거 핵까지 할 것이고 핵시설과 핵물질 영변 가지고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네. 넘어서서 핵폭탄, 탄도미사일 등등 생화학 무기까지를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라고 하는 큰 틀에 조기 수학이 문제가 아니라 최종 수학의 목표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는 게 미국 측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문 대통령의 이 굿 이너프 딜도 네. 김정은 위원장을 결국 설득시켜서 포괄적 수준이나마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에서 미국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구두 약속 정도를 해주는 것이 포괄적 합의의 내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김근식 교수 말씀하신 동안 저희가 자막으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만 미국 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볼턴 보좌관과의 접견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 50분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50분 정도에 끝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50분 동안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여기에 참석한 인사들 보면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해리스 주한대사,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윤재 주미대사,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50분 동안 접견이 이루어졌고 일정대로라면 이제 다음에 펜스 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고 그 이후에 백악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청와대로서는 앞서 김동원 기자는 융통성이라는 단어를 썼던데 조금 움직여볼 여지가 확실히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뭐 지금 청와대의 반응이나 지금 방금 전에 그 상원에서 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반응을 보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굿 이너프 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비핵화 쪽으로 설득해라. 다만 그 전제는 방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비핵화의 최종적인 상태라든가 그 로드맵에 관한 합의를 끌어내고 네.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가자. 그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재는 일부라도 완화를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관건은 사실 한미 간에는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요청을 하면 미국이 들어줘요. 웬만하면. 그런데 이제 북한을 어떻게 설득해내야 네. 되는가. 그 과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돌아오는 길에 또 구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제 북한 이야기를 그럼 해보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김정은 위원장 발언 중에 가장 많이 들린 단어가 자력갱생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국 확대회의 그리고 노동당 전원회의 그리고 이제 11일 내일이면은 또 최고인민회의 연달아서 지금 북한 내에서 굵직한 정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논조 특히 노동당 전원회의는 노동당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네. 거기에서 한 걸 보면
그 노동신문의 공식 매체 보도를 보면 자력갱생을 계속 강조하고 이게 25차례나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치국 의원, 후보위원들, 중앙위원들 보선을 해서 물갈이를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정세가 굉장히 결박하기 때문에 절박한 정세 속에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측근들을 대거 중용하면서 물갈이도 하면서 이른바 이 북핵 협상의 국면이 교착되고 있지만 이 판을 깨지지는 못하니까 판을 깨지는 않되 버틸 만큼 버텨야 된다고 하는 어떤 자력경쟁의 어떤 고군분투 이것들을 아마 대내에 계속 과시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치국 확대나 전원회의 김정은의 입장을 보면은 판은 깨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협상의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대. 그렇지만 우리가 갈 때까지 가지만 우리 입장은 아직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충적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전을 준비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읽어야겠네요. 미국을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도 있었을 텐데요. 뭐 결국에는 제재를 하면은 적대 세력이라는 거죠. 하지만 미국을 직접 거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과거와 같은 날선 비판 같은 건 예. 없었군요.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데 이제 자기들의 자력갱생 노선을 가지만 저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은 적대 행위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겨내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기 나오죠. 지금 화면에 적대 세력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발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북한의 외교는 결국 제국주의와의 싸움이다 이런 인식하기 때문에 타격이란 말을 썼다고 보고 독자 노선을 가겠다, 자력갱생의 노선을 가겠다는 의미라고 보고요. 따라서 북한이 뭐 당장 미사일 실험이나 핵 실험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면서 핵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제재를 갖다가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미 정상회담 앞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김선희 외무성부상은 승진을 했고 김영철 부위원장도 건재를 과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 멤버 그대로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당 전원회의에서 최선희 외무성부상이 중앙위원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영철 부위원장도 정치국 확대에 그대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문책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기존 라인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 봐서도 지금 협상의 판,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사이 협상이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내리지는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틀 그대로 가되 그 대신 입장의 변화나 김정은의 굴복을 지금 또 시사한 건 아니거든요. 끝까지 가겠다는 자력경선에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관건은 한미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일정 합의를 가지고 오면 이걸 가지고 대북 특사를 모이든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김정은의 일정한 양보를 끄집어내는 게 하노이 이후에 포스트 하노이에서 북미 협상의 어떤 동력을 살리는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센터장님께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보다는 낙관적으로 오늘 성과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한미동맹의 큰 틀이 오랫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불협화가 나오거나 이렇게 뭐 결렬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일반론적인 합의가 나올 거고 그 대신 공동 브리핑이나 공동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설명이나 대통령의 설명이 있을 텐데 관건은 돌아와서 이제 김정은을 어떻게 설득해내고 협상의 장으로 다시 견인해낼 것인가. 김정은이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올 것인가가 관건이어서 남북 관계를 통한 북미 협상의 동력 가동 이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모쪼록 문 대통령이 교착된 북미 대화를 풀어낼 실마리를 잡고 돌아오길 잠시 뒤에 계속해서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식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다시 인사 난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가짜뉴스 고발에 나섰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마치 거래 정지를 예감한 듯 미리 주식을 팔아 손해를 피한 건데 미심쩍은 거래는 또 있습니다. 이제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그런 시기에 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흔히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흑석동의 재개발 상가 구입하고도 다 아내가 저지른 일이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떠올랐고요. 청와대가 검증을 과감하게 생략한 건지 유정법 핏에 이어 미선 로저스인가라는 헌법재판관보다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사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제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가 좀 않은 것 같아요. 청와대의 소위 조조라인 이제 정말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치권 얘기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도 함께 나눠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야말로 야권의 총공세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35억대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 집중 질의를 받았죠. 실제로 주식 매수 매도 시기를 확인해 봤더니 내부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 몇 군데 보입니다. 오늘 YTN이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준비된 화면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지금 지난해 3월 13, 14, 15일 사흘 동안에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상광글라스 주식을 판매한 매도를 한 그 기록을 보고 계신데요. 숫자가 잘 보이시나요? 마지막 날에는 거의 3,200주를 한꺼번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3월 29일에 한국거래소가 거래 정지 조치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막힌 우연으로 봐야 되느냐, 어느 정도 좀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정황이 아니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황만 보면 뭐 이렇게 뭐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까지 주식을 팔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주식이 규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을 보면 공시 시점하고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그보다 앞서서 1월 달에 그렇습니다. 역시 5일하고 상광글라스인가요? 10일. 예, 네. 그렇습니다. 상광글라스인데 저때도 보면 매도를 했는데 급락을 하게 되고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거든요. 또 본인이 이제 매수를 할 때는 또 호재가 있을 때 매수를 하세요. 그런 걸 보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이 오 변호사란 분이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 되는 오 변호사란 분이 주식에 정말 능력을 갖고 계셔서 해안이 있어서 정말 주식 거래 흐름을 잘 봐서 제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혹이 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법적으로 불법적인 어떤 거래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금융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밝혀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이런 오 변호사의 어떤 주식 거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전체적으로 주식 전체 재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그 일반인의 생활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나 국민적, 윤리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공교롭게도 적시에 사고 팔고 한 이 주식이 삼광글라스라는 주식인데요. OCI 그룹의 계열사라고 해요. 이 계열사 관련된 소송에 지금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재판에 관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혹이 더 짙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주식 35억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제 그 사실만으로도 일단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거고요. 그러나 이제 뭐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능력 그 주식 투자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35억 중에 거의 30억 가까이 되는 대량 매집을 유독 OCI 계열의 계열사에만 몰아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알려진 것처럼 OCI 계열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에 이미선 후보자가 실제로 관련된 재판에 관여한 그 전례가 있고 그다음에 남편이었던 오 변호사란 분은 그 변호사로 바뀐 다음에 2017년하고 금년 1월에도 OCI 관련 특허 관련된 수임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 변호사가 OCI와 관련된 내부 정보에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는 정황상 증거가 합리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전관 특허법원에서 판사로 있다가 변호사 전업을 했기 때문에 직전에 특허법원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혹시라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OCI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가까이 갔던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OCI에 대한 그 굉장히 다량의 그 주식들을 아주 한꺼번에
그것도 적재적소에 아주 적절한 시점에 한 25억 이상을 이렇게 매집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내부자 정보를 알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범법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사하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정황상 느낌을 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이란 분은 그야말로 자본주의 꽃으로서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했다기보다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단타 또는 단기성 주식 투기가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을 이제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잠시 뒤에 이미선 후보자 남편의 해명에 대해서도 좀 보도록 하죠. 그 전에요. 워싱턴 DC에서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과의 접견이 종료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접견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부터 50분 동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위대한 여정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노고와 기여를 높이 평가했고요. 두 사람이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현안에 우리 측 카운터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미북 간의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우리 측의 노력을 설명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하노이 정상회담의 미국 측 평가 또 향후 대응 방안을 청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수준에서 다각적인 대북 대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공헌으로 한미 동맹이 더욱 견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긴밀히 공조, 협의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네, 비공개로 이뤄진 접견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내용들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지금은 펜스 부통령과의 접견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도 향후에 들어오면 저희가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치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논란과 관련한 정치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강한 공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그런 시기에 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흔히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네, 후보자 남편분의 해명을 좀 들어보자고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남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주식 거래는 본인이 했다. 네. 그러니까 아내 되는 이미선 후보자는 전혀 모른다. 물론 아내 이름으로 주식을 산 것도 있지만 그것도 본인이 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얘기한 얘기가 아내는 뭐 주식 어플리케이션도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본인의 연봉이 세전으로 5억 3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5년간 소득이 주식보다 많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부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그런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보는 정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이미선 후보자가 연좌제가 돼서 남편이 잘못한 것까지 다 뭐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부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경제 활동하는 걸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을 과연 얼마나 이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이제 국민적 정서로 보면 이미선 후보자가 어쨌든 공직자이기 때문에 재산 공개하면서 본인의 재산에서 어느 정도 기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그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만 본인이 얼마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 알고 있고 자세히 그걸 다 보기보다는 뭐 대략 어느 정도 있는지만 알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해할 수 있겠나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일면 어찌 보면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해명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을 재판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제대로 헌법이 집행되고 있는지 또 헌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부분 또 헌법에 합치되는지 불합치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분이라고 하면 좀 더 도덕적으로 높은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인데 네. 그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미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거래하는 것도 네. 남편이 연루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이 이거를 괜찮다고 용인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후보자 부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주식들 모두 매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미 임사검증의 실패라고 보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오시죠.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청와대의 소위 조조라인 이제 정말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인사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을 공직 후보자로 지명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은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야권에서는 뭐 작전 세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정부의 전형적인 코드 인사가 문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식의 다량 그 보유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의 상장을 예정된 상태에서 다량으로 지금 과도하게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건데요. 네. 결국은 저도 검증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결국 2명이 낙마했으면서 조조 라인에 대한 문책을 계속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도 검증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청와대가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7대 인사 배제 기준 거기에 맞춰서 본다면 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그 7대 네. 인사 기준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보면 200개 후보자가 답해야 될 항목 중에 주식 보유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35억 정도의 주식이 보유가 되겠다 한다면 이걸 요식적 검증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전에 지금 반면교사할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 때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했었던 이른바 지난번에 했었던 이유정 그 네. 헌법재판관 후보 예. 결국 낙마했고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주식 내부 자금을 이용해서 다량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들이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걸 경험을 했으면 예.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안 걸린다 하더라도 35억의 주식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 민정수석이 할 일은 그거라고 보는데 그걸 안 했던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검증 자체를 굉장히 요식행위로 했던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그것은 가장 먼저 금방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풀을 너무 협소하게 놓고 거기서 고르다 보니까 그런 7대 인사 기준만 그냥 벗어난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실질적 검증 없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검증의 실패이고 인재풀의 협소함의 결국 결과다. 네.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 지금 계속 큰 문제점이 되지 않냐 싶습니다. 예, 이 같은 비판은 지금 야권에서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쪽에서 방패막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앞서 저희가 주제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제가 언급할 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좀 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권 내부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와 다르게 예컨대 여권이 예전 같으면 한 목소리를 예를 들면 좀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약간 지금 여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을 넘어섰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계속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한 목소리를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좀 두고 봐야겠다. 예. 그 말은 결국 여론이 어떻게 흐르냐를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땐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야당의 공세도 물론 뭐 그것도 고려 사항이긴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공격보다는 여론이 과연 이 지금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추이가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 네. 또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오늘 뭐 YTN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이 과연 어떻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냐 하는 부분 네. 이 부분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해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이라는 게 이제 청와대 해명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기도 할 텐데 예. 청와대 입장은 뭔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위법 사항이 나온 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김문식 교수님 그것도 비판하셨지만 7대 검증 기준에는 어긋남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1차적으로 보면 청와대 검증이 도덕적, 윤리적 검증까지 가는 데는 약간 좀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7대 검증 기준하고 그다음에 위법,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것 같고 재산이 많고 적은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에서 국민이 보는 관점
관점까지는 아직까지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분명히 보이는데 그 주식을 어떻게 거래를 했고 언제 거래하고 언제 빼고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의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준을 넘어서서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검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위법 행위가 있냐 없냐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 기준, 고위공직자로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검증이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검증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조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일단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와야지 어느 정도 좀 풀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전에 청와대가 오늘 가짜뉴스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는 내용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고성 대형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산불 진압 과정에서 일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5시간 늦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뭐 술 취했다는 등 아니면 무슨 뭐 시술을 받았다는 등의 이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거기서 끝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의원의 입으로 공개적인 상임위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금 청와대를 굉장히 지금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직접적으로 이번에 가짜뉴스는 뿌리를 뽑겠다, 대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세월호 때문에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억울했으니까 이걸 되받아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뭐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바도 있겠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비판을 하는 거하고 있지도 않은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냥 시중에 떠드는 루머를 가지고 국회의원 같은 공인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좀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정하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유튜브 방송 같은 지금 1인 방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어떤 제도적으로 개입한다든지 규제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규제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들이나 책임 있는 분들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이 저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 이걸 또 SNS를 통해서 계속 확산되잖아요. 지금의 시대가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고요. 처음 이게 나온 뒤에 지금 현재 보면 청와대가 밝힌 것만 해도 89건이나 됐어요. 지금 처음에 하나 나온 게 또 불고 이래서 확산되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것만 읽는 분들은 정말 이게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있어 이런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저는 근절돼야 한다고 봐요. 고발이나 법적 제재라는 대응 방식을 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이게 멈춰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사실이 아닌 내용,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이렇게 퍼나르거나 아니면 확산시킨다고 하면 멈추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정적으로 멈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걸 멈추게 하는 방법은 결국 법적으로 호소해서 어떤 형태로든 뭐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처벌이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방심위가 만약에 제재를 해서 이걸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는. 그래서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대화의 물꼬를 틀 성과를 꼭 거두기를 바랍니다. 회담 이후에는 인사 비판론에 대한 대응을 또 고민하게 될 것 같네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뉴스나이트는 1분 뒤에 이어집니다.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박소연. 좌우가 똑같아요 2588 대리운전 좌우로 정렬 2588 화성의 랜드마크가 될 1157세대 메가시티 탄생. 아이의 꿈이 자라는 엄마들의 기대작.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물 만난 아이들의 해맑은 모험작. 단지 내 어린이 전용 물놀이터. 미세먼지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가족들의 희망작. 세대 내 미세먼지 제거기. 우방 아이유쉘의 고품격 주거 명작. 직접 확인하세요. 화성 우방 아이유쉘 메가시티. 의치 세정제 쓰고 계시죠? 반가운 뉴스가 있습니다. 드디어 색소도 보존제도 없는 클리덴트가 출시됐습니다. 야호! 색소 보존제 0%. 이순재 안심 클린 클리덴트.
오늘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고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조금 더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이 비교적 무난했는데요. 내일은 다시 미세먼지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영남 지역에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6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9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7도, 광주 18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후 광복까지 27년. 역사는 때로 끈질긴 인내와 의지를 요구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이 협력해서 그 길을 잘 헤쳐갈 수 있을까요? 워싱턴에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새벽 내내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을 접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같은 장소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접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부를 동반한 단독 회담에 이어 소규모 회담 그리고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을 잇따라 열고 최대 쟁점인 단계적 보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농구 스타 선수에서 은퇴 뒤 예능인으로 변신했던 현주엽 감독. LG의 사령탑을 맡아 2시즌을 치러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아쉬움만 가득하다고 합니다. 현주엽 감독을 허재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60, 70점 한 것 같고 그러고 부임 첫해 9위에서 6계단이나 오른 3위에 올랐지만 아직도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앞만 보고 내달렸던 첫 해와 달리 두 번째 시즌은 더 많은 점을 보고 느끼며 한층 성숙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좀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 정도로 열심히 해줬는데 앞으로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선수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창원 LG는 올 시즌 별다른 전력 보강 없이도 4시즌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 17승에 그쳤던 승수는 30승으로 훌쩍 늘었고 경기 내용도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선수들과의 소통을 늘린 값진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가족을 생각하면 항상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오랜만에 어제 집에 갔더니 집에 뭐 공사도 좀 하고 구조도 바뀌어 있고 그래서 뭐 가족들한테는 항상 미안하죠. 시즌을 마치고 밀려드는 예능 프로그램 섭외도 모두 마다한 채 벌써 다음 시즌을 구상하고 있는 현주엽 감독. 3년 계약의 마지막 해를 앞두고 더 큰 희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즌이 이제 막 저희 팀은 끝났지만 이제 새롭게 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야구 잠실 경기에서 LG가 유강남의 활약을 앞세워 삼성을 꺾었습니다. 유강남은 삼성 선발인 왼손 투수 백정현을 상대로 선제 솔로 홈런을 치는 등 3안타 2타점을 기록했고 LG는 5대2로 이겼습니다. 선두 SK는 산체스가 8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한화를 누르고 6연승을 달렸고 두산도 롯데를 눌렀습니다. KT와 NC도 승리했습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YTN에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